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당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의 집행권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야당에게 제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당의 좀 강한 여당 지지자들에게는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네. 뭘 양보하려고 하냐. 발목 잡기 하는 야당과 무슨 협치냐, 무슨 협상이냐, 무슨 양보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당이 원칙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지만은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더 시간을 갖더라도 같이 책임을 지려고 국회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4차 추경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뭐 저희보다는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올해 벌써 내년도 예산도 국회 제출돼 있는데 세 차례 거친 추경,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사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고생 많았고 네. 국회는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놓으면은 신속하게 심사할 책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이후에 코로나19 위기가 조금 가라앉듯하게 보였습니다. 네네. 환자들 숫자가 하루 뭐 2자리 숫자까지 줄어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그 광복절 집회 네네. 또 사랑제일교회 분들의 여러 가지 방역의 불협조 때문에 8월 15일 이후에 다시 코로나 환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일각에서도 제2차 팬데믹 다시 대유행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상향했었고 현재는 사실상 2.5단계 이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 또 상당 부분의 자영업자들 영업을 상당히 제한받는 그런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 또 특수고용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생계의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뭐 정부라든가 또 여야 정치권에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뭐 남대문 시장이나 서울의 명동 가면은 빈 상점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러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희 정치인들은 뭐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또는 뭐 상점들 다녀보면은 뭐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을 놓고 많이 말이 많았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혀있는지? 크게는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이 코로나의 어떤 피해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도 좀 있었고 네네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현재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그 재원을 갖고 다 주긴 어렵고 특별히 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자들, 영세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의견을 정부 여당이 모아갖고요. 또 선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새롭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뭐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도움된다고 보면 그렇고요. 다만 최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면 당장 모면할 수 있는 거니까 워낙 한계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래서 어떤 선별 지원을 선택한 것이고 뭐 도움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국가적인 노력이다,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는 거죠. 추가적인 지원도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가지 않게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고 있고 좀 20일까지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확산되지 않게 저희들은 막아야 되는데 우선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계속 재정 부담은 지금 뭐 정부 채무가 4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다시 또 국가 채무를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1, 2, 3차 추경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 대한 그 지출 구조 조정은
상당히 해놨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다시 전용하는 걸로 많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짠할 데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네. 더 짠할 데는 없고, 결국 개인이 한계 상황에서 국민 개인이 빚을 내냐, 아니면 국가가 빚을 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그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 채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그 추경까지 다 합쳐도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미 뭐 세계 OECD 평균이 110% 넘어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1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GDP의 13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네. 짊어져야 되는 세금의 부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근데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 조세 부담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개별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저는 또 뭐 기획재정위원회를 또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조세 소위에서 세법에서 그 세율과 또 과세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 거기서 할 것이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죠. 예. 네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네. 기재위원장이 괜찮은 자리인데요.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됐습니다. 180석 가까이 되는 아주 거대 여당이 됐는데 협치가 되고 있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늘 여당이 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좀 양보해야 된다. 양보해야 제가 야당일 때, 야당에서 야당의 수석 대표, 당의 수석 대변인,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또 상임위에 이제 간사도 하고, 또 위원장 직무 대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당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여당이 양보를 하면서 권력을 갖지 못한, 권력의 집행권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야당에게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해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에게 뭔가를 줘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함께 끌고 가려고 하면은 뭔가 여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당의 좀 강한 여당 지지자들에게는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뭘 양보하려고 하냐. 야당이 아예 협치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응?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발목 잡기 하는 야당과 무슨 협치냐, 무슨 협상이냐, 무슨 양보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어떻든 좀 양보하면서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그런 식의 또 협치가 결과적으로는 빠릅니다, 사실은. 서로 여야가 공통되는 법안들부터 같이 처리해 나가면은 협치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사실은 야당도 사는 길입니다.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도. 그들도 국정에 민생에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려고 하면 이 협치에 좀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올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죠. 물론 뭐 득표율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소송구제 하에서 의석수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여당이 원칙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지만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역시 그게 협치의 어떤 상실 때문에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더 시간을 갖더라도 같이 책임을 지려고 우리 국회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코로나19를 K방역으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통칭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이 K방역으로 잘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잘 극복했는데 그 코로나19 위기 그 자체가 갖고 온 경제적인 어떤 위기, 거의 경제를 뭐 극도로 침체시키는 이 상황, 국민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그게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부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달고 있는 배지는 어떤 배지죠? 이건 이제 덕분에 배지입니다. 네, 덕분에 좀 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난번 코로나 그 방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 왔던 우리 의료진들 네. 또 관계자들 그분들 덕분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 표시입니다. 아. 네. 사선하시면서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느낌 네. 뭐 이런 거에 좀 자체적으로 좀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초선일 때보다도요. 네. 지금 들어온 초선들이 훨씬 더 소위 말하면 좀 똑똑하고 네. 유능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 의원이나 여당이나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열정들을 갖고 있고 제가 처음 초선 20년 전에 처음 정치 출마할 때 그리고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당시 우리 같이 느꼈던 초선들하고나 그 당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 우리 국가의 어떤 변화와 혁신, 국가 발전에 대한 열정들이 있고 더 누구보다도 애국적인 것 같아요. 더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장관님? 역시 그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네네. 어떤 충고를 해주시고 싶으시죠? 역시 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열정과 의지를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고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네. 사선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특별히 뭐 보람이 있었다기보다도 최근에 제가 제 딸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때 연락을 받았는데 니네 아빠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 혜택을 받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제 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갖고 파산을 했는데 이게 회생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5년 정도를 갖다 돈을 일정 수입을 갖고 5년 정도를 갚으면은 면책이 되는데 빚에서 벗어났는데 5년 너무 길거든요. 그걸 제가 3년 후 단축하는 법안을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게 쉬워진 거죠, 사실은요. 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그래서 그런 그 개인 채무자금 회생 법안 만든 게 법안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회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뭐 후회는 늘 후회가 됩니다. 늘 후회가 되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구설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늘 행동을 조심해야죠. 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네. 차기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위기가 네.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큰 과제죠, 사실은. 네.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하면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국민을 좀 통합해낼 수 있는. 지금 그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그 기조에는 우리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빈부격차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극화를 해소내고 국민들을 좀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와서 어느 분이 뭐 대선 후보가 되겠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변수가 늘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조금만 실수 하나 하면은 뭐 국민들이 잘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이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또 전개될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바람대로 잘 극복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각국의 사정도 있고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교역들이 굉장히 이제 단절돼 가고 있고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고립화돼 가고 있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되실는지 또 그런 뭐 미국의 대선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되고 남북 관계도 지금 사실상 좀 교착돼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은 국회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원하는. 근데 뭐 지원하는 건 별로 없는데요. 네. 뭐 이번 기회에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게요. 네. 자꾸 언론에서 정성으로 이재명 개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재명 누구 개가 아닙니다. 저는 네. 정치하면서 누구의 그 밑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요. 네. 혼자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혼자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지사하고는 1987년도에 네.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던 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죠. 예, 나이는 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사석에서 늘 뭐 이 지사가 저한테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하죠, 사실. 네. 그런 거 아닌데 네. 대선 주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제 개보다, 정성호 개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에 있어서 또 뭐 정치에 있어서 그냥 동지적인 관계입니다. 또 걔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이고 또 존경하고 또 후배지만은 또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진짜 진정한 그런 애정과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고요. 사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성남시장으로서 또 도지사로서 또 많은 성과를 냈죠. 사실 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사가 뭐가 되든 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 좀 믿습니다. 이제.